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나간 이론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제일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명확한 개념을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이론, 또 기획이론, 또 건강증진이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내려고 특강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 뭐 체계 이론이라든가 적응 이론이라든가 뉴만의 건강관리 전달 체계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사례를 보고 적용을 하고 분류하고 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또 적용을 하고 암기하고 있어야지 풀어내고 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렇게 흐름으로 건강의 흐름으로 우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전체적인 어떤 건강의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자. 제가 학교보건에서 학교보건의 변천 과정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요 이슈가 되는 가장 이제 주요 건강 문제겠죠? 1950년에서 한 60년대, 50년 전후를 해서 주요 건강의 문제는 이때는 감염병이었어요. 이 감염병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볼까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어떤 의무였다. 개인의 탓이고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공중에서 즉 국가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해야 되지 않냐.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접어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환경위생이라든가 개인위생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개인위생들을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돼서 학교보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창출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어서 학교보건이라는 게 탄생한 배경이 되죠. 이쯤에서 발달한 이론이죠. 건강에 대한 이론은 로이의 적응이론이라고 하는 거. 로이의 적응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의 폭을 넓히게 돼요. 여기에서 공중보건은 어떤 신체적인 감염병, 즉 신체적인 어떤 병태 생리적인 부분, 신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로이에서는 적응이론에서 주변은 항상 이 나라고 하는 통합된 어떤 개체가 있다면 언제나 항상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극,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기에서 기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양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응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이 자극을 그대로 받아서 대처, 기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거나 아니면 인지 기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 생물학적인 것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니까 인지적인 것도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절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조절, 호르몬의 조절, 또 자동적인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효소들이나 뭐나 이렇게 면역학적인 거나 뭐나 이런 걸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변경을 해보고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상호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본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 사회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부분 또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양상 안에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 양상들을 활용을 잘 하게 되니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반응 또는 비효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효율적인 반응은 이건 적응을 오케이 했다라는 뜻이고 이 비효율적인 반응은 이제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 이론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정신 사회적인 건강까지 유념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래서 과거에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 단지 위생적인 처리와 교육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보고 그리고 늘 하던 치료를 국가에서 좀 해주면 어떠냐라고 했던 개념에서 로이의 적응 이론이 나오면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사회적인 건강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양상들 인지 기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양상들에 영향을 주어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해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적응을 해내서 정상적인 효율적인 반응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해서 효율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이 그 버탈렌피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버탈렌피의 체계 이론 그리고 이제 뉴만의 체계 이론 뭐 이런 이제 건강 관리 체계 이론들 뉴만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상당히 지역 사회 내에서 이 지역 사회 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고 체계 이론을 통해 가지고 1차 보건의료가 개발이 되게 되죠. 1차 보건의료가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이 체계 이론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경계라고 하게 된다면 이 경계 내에서 이 구성물뿐만이 아니라 구성물이 제일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자원과 주변에 있는 환경들 이런 점검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자원과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또는 이제 성장 또는 적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자원과 환경 간의 끊임없이 구성물하고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능에 있어서의 가장 적정한 기능인 목표 적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자라는 그런 체계 이론을 가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이제 투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변환의 과정 속에 산출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면서 상부 체계와 그리고 이런 하부 체계들이 각자가 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지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 건강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체계로 생각을 하고 체계 속에서 점검되고 체계 속에서 변환되어 과정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환경, 자원, 구성물, 목표, 뭐 경계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도 이제 신체적인 간호. 그러니까 뭐 나이팅게일이 케어,
돌봄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상당히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개인위생을 해주고 컴포트한 안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랬더니 아주 힐링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공중보건에 의해 가지고 그런 환경들이 아주 좋게 마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간호가 체계 이론을 근거로 해서는 상당히 섬세하게 지역사회의 견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구성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 간호도 지역사회에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인구를 개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집단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집단에 대한 점검도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하부 체계든 상부 체계든 간에 점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구성물, 즉 주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의 어떤 인구 통계, 그들에 있어서의 어떤 인구 수 또는 연령의 형태, 그들의 생활의 형태, 그들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뭐 이렇게 사망률이나 이완율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의 환경,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법적인 환경, 정책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물리적 환경은 물론인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냐. 인적, 물적 자원, 시설 자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자원들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자원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존재를 해줘야 되고 이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하부 체계와 상부 체계 모두가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이 이 버틀램피의 체계 이론이 그는 정말 획기적인 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의 견지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국가들도 이제 기본적인 건강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개념들이 각 국가 간에 이제 완성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스타트를 시작을 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권리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1차 보건 의료가 가까운 지역 내에서 그죠? 그리고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료는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을 통해서 지역사회 간호, 1차 보건 의료 이런 개념들이 완성이 되어지면서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됨으로써 그들의 건강 문제 뭐였어요? 그때 가장 70년대죠. 이때는 70년대예요. 70년 이후에 어떤 급성 질환들의 문제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의료를 해결을 해주니까 충수염으로 또는 결핵으로 이런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것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천연두, 홍역 이런 것들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던 것이 예방, 접종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뉴만은 체계 이론으로 잡혀져 있는 지역 사회의 간호와 1차 보건 의료의 개념을 좀 더 현실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즉,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 병이 나기 전에 관리를 하는 거. 병이 났을 때 어떤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지 않냐? 2차 예방. 그리고 다 망가졌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면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복구시켜야 되지 않느냐? 3차 예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방어선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뉴만 이론까지 진전이 오게 된 거죠. 네.
이래서 제일 중요한 이론들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과 또 건강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별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한다면 전체적인 시야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로이의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뉴만의 이론이라든가 체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쯤은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도 있고 하는 거지만 로이 체계 이론, 뉴만 이론만큼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쯤 돼서 급성 질병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개념으로서 나타난 것은 80년대 후반에서부터, 그죠?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개념이? 만성 질환. 이 만성 질환 중에서도 만성 퇴행성 질환. 자, 이 만성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요, 뭐 근육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습관을 고치는 습관 질병들은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습관, 행동, 습관을 유도하는 이 행동의 실천. 어떤 행동? 건강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이 건강 증진으로 또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겠지만 제가 이 다음에 건강 증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간단히 또 공중보건, 1차 보건, 의료 그리고 건강 증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서 건강 증진을 얘기를 할 텐데 이 건강 증진으로 지금은 이렇게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증진이 들어오면서 어떤 이론들이 이 행동 이론, 행위 이론,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행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실천하는 이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 증진 이론들인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증진 이론은 2부에서 아마 4월 말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때 다시 아주 찬찬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까? 로이의 적응 이론이라든가 또는 체계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들이 오늘 내용들의 이해해야 될 내용들의 주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체계 이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서 많은 건강의 개념들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체계 이론에서 가장 장점, 그러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이론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오게 되나요? 이 체계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변화를 하면서 투입과 변환과 산출, 투입, 변환, 산출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나아지고자, 적정한 기능까지 나아지고자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부 안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한 번씩 이렇게 훅 어때요? 코로나19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이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든지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서 실직 상황이 된다라든지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든지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하부 구조, 상부 구조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기에 대부분은 이 안에 요 통합된 개체만 계속 유기체만 바라보지만 이 체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환경의 외부 요인이죠. 환경, 모든 외부 요인들을 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외부 요소가 끊임없이 자극을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더라. 자극을 주면 상호 작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체, 체계 이론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유기체예요. 유기체, 지역사회도 유기체고, 가족도 유기체고, 그리고 개인도 유기체고, 조직도 유기체죠. 학교도 유기체고, 그런 유기체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부의 하부 체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또 전체 상부 체계가 항상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나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피드백, 회한이라는 것이 발생은 하지만 결국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더라. 뭐에 비해서? 어떤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 끊임없이 제약 요인으로 자극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네. 이런 속성을 개방체계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탈렌피는 상당히 관찰력이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기체들을 관찰해서 체계의 외부적인 환경을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그 환경의 제약 요인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칭찬받을 일인 거죠. 이를 통해서 각 체계를, 이게 피드백이 발생해서 회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점검해야 되잖아요. 체계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즉 하부 체계를 점검하고 상부 체계를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부 체계를 점검을 하려니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구성물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않은데 주변의 환경이나 자원의 문제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자원과 환경도 존재하는데 왜 여기에는 문제가 생겼을까? 그들하고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버탈렌피는 이 하나의 유기체, 즉 개인을 바라보든 가족을 바라보든 아니면 학교를 바라보든 조직을 바라보든 지역사회를 바라보든 간에 이 하나의 유기체는 경계를 가지고 이 유기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계 안에서, 그러니까 유기체가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 이 유기체 전체가 통으로 하나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구성물 자체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환경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자원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를 할 수 있겠네. 지역사회를 하나의 뭘로 보고 유기체로 보고 이 유기체의 각 속성, 즉 구성 요소들을 점검해 나간다면 케어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자료 수집의 항목들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자료 수집 항목들이 돼서 구성물 점검하고 자원 점검하고 환경 점검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점검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가장 우선적인 거 하나를 정해서 이걸 어디까지 해결할 것인가 무엇과 범주를 넣어가지고 플랜을 세우게 되는 거겠죠. 그게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는 그 정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환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에서. 그래서 체계에 대한 정의는 환경과 상호관계 하고 있는 요소들의 집합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투입, 변화, 산출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활류 기전, 피드백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에 제약 요인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체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면 정의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년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기본 구조, 체계가 가지는 기본 구조는 경계죠.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체계에 경계가 있어야 주변 환경으로부터 구분을 하게 되겠죠. 경계 내에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내부가 되는 거죠. 경계 외부는 환경이 되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에 따라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이렇게 경계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폐쇄적인 체계, 개방적인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경계 외부죠. 이제 선명하죠? 경계 내부와 경계 외부. 그래서 경계 외부는 환경이라고 영향을 하고 정의를 하고 이 경계 외부에서 체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 행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대상이 집합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체계, 기본 구조, 체계에는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계층이 뭐냐?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부 체계가 존재하고 상부 체계가 존재하고 가족이 상부 체계면은 가족들 개인이 하부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부 체계가 존재해야 가족 상부 체계가 존재하는 거고 학교가 상부 체계라고 한다면 하부 체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부 체계가 존재해야 상부 체계도 존재할 수 있고 상부 체계가 존재해야 하부 체계도 존재할 수 있다. 계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계는 하위 체계의 계속적인 교환과 활동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체계의 부분들 그리고 요소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을 우리는 속성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의 기본적인 특성은 경계, 환경, 속성, 계층.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경계란, 환경이란, 계층이란, 속성이라는 것을 이 폰달래피가 제시한 것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체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변환과 산출의 과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내로 에너지가 유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체계 내로 무엇이? 정보, 어떤 물질,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말하겠죠. 즉 구성물과 자원이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투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지역사회 간호에다 적용을 해본다면 지역의 주민이 투입되고 지역사회 자원, 즉 인적, 물적, 사회, 환경적인 자원들이 체계 내로 유입되는 것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내에 에너지와 정보와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에너지, 정보,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과정. 즉 체계 속으로 들어온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을 하는 일련의 현상들입니다.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변환이라고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산출합니다. 체계 내 보유하지 않은 에너지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뭐죠?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을 해보면 목표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 회환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 과정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회환은 체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산출의 일부가 재투입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회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회화는 그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환경의 제약 요인을 완화시켜주고 하부 체계, 상부 체계를 점검하게 해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되게 되고 하부 체계가 상부 체계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 가정이죠. 투입에는 무엇을 투입했나요? 구성물,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죠? 구성물과 자원이에요. 지역사회에서의 구성물, 인적 자원들, 그리고 물적 자원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상호작용, 이 변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물과 자원과의 구성물 자원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이다. 목표는 적정 기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끊임없는 뭐가 피드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이 발생을 하면서 회환이 나타났을 때 하부 체계, 상부 체계를 점검하게 되고 환경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다가 체계를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한다면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주요 개념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 체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목표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항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된다. 즉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공간에 존재하고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엔트로피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네겐트로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 용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달레피가 제시한 용어대로 기억을 해줍니다. 엔트로피는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체계 내 에너지의 양이고요. 무질서의 에너지고 혼잡하고 비조직화된 것을 조장합니다. 네겐트로피, 일할 수 있는 에너지고요. 체계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유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네겐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투입 변환 산출을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이 체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혼란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네겐트로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이 체계에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성과 파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체계 내 요소들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균등 종국,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더라. 즉 시작 상태에 관계없이 과정에 장애가 있더라도 동일한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체계는 목표 지향적이고 서로 다른 시작 조건과 과정을 거치면서도 항상 동일 목표에 도달을 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균등 종국. 그래서 용어 균등 종국. 아까 에너지, 네겐트로피, 엔트로피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같은 결과. 정의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이 체계에는 유계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모든 체계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 간에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관계가 있다. 자기 통제. 체계에는 환류 기전과 체계 자체의 정보 처리 요소를 통해서 환경과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자기 통제 작용을 하더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통제가 있다. 그리고 체계에는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개방 체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경과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개방 체계. 폐쇄 체계란 환경과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폐쇄 체계라고 표현을 하죠. 개방성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 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가 있고 그 주변하고 에너지를 교환하면 개방 체계, 에너지를 교환하지 못하면 폐쇄 체계.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요 개념들, 폰탈레피가 제시하고 있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지하셔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계셔야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기억하는지 출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을 해볼게요. 2페이지. 이 구성물의 구성 요소들은 구성물, 자원, 상호작용 목표, 경계죠.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구성물은 지역 주민이고 자원은 인적, 물적, 사회환경적인 자원이 되겠죠. 상호작용은 주민과 인적, 물적, 환경적, 사회적인 자원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적정기능 수준, 그리고 삶의 질이 되겠죠. 그리고 경계는 지역사회의 경계, 예를 들어 도시의 행정구역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다음과 같이 보건교사 2016학년도 금연 사업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평가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금연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평가 틀은 일반 체계 모형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입과 변환과 산출로서 그리고 환경의 제약 요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가를 할 때 이 평가의 영역과 평가의 지표, 평가의 시기, 평가 방법이나 자료들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의 요지에서 체계를 정의하라는 것과 또 개방체계로 금연 사업이 개방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 이 금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 요소들인 거죠. 구성물의 특징은 무엇이고 주변의 자원이나 환경은 무엇이고 그들하고의 상호작용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명확한 목표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5가지가 되겠죠. 자, 체계 모형에 따른 5개의 평가 영역 중에 괄호 기흥리은에 해당하는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가의 단계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입에 대한 평가,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 다음에 기흥리은이 있어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 뭐예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이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한정적인 자원이죠. 그죠? 최소의 비용으로 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가 지표가 되고요. 사업 종료 후에 설문조사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느냐라고 얘기하게 할 수 있겠죠.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의 평가에 있어서 그 목적은 모든 사업의 실적을 산출해서 산출한 자료로 요구량하고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출제하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출제거리가 있다 없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기입형으로도 물질 에너지의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라든지 균등 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을 해가지고 투입 변화 산출을 설명하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평가 영역에서도 어떤 투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지표를 쓰고 평가 시기를 쓰세요. 또는 평가 방법이나 자료들의 예시를 들어봐라. 이런 형태 또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체계 이론은 이제 얼핏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체계 이론? 뭐 어렵지만은 않지만 간단치만도 않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습득되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외워야 할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체계 이론 이렇게 하면 네겐트로피 뭐 이런 형태로 반드시 이 용어가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입에서 말이죠. 그냥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용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1번. 익숙해지면 빨리 암기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자꾸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의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계 이론은 출제율이 높다고도 낮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출제는 이거 하나이지만 뭘로 적용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까? 지역사회 간호 과정으로 적용이 되어서 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역사회 그 체계 이론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라든가 하는 것들을 자체 내에서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이유인 거죠. 체계 이론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다음 교환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교환 이론의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4가지. 간단하죠?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 교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익을 주고받는다. 이것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이론의 개념은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죠. 즉 최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심리적인 특성이 이제 전제해서 이 교환 이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환은 상호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양자의 위치는 서로 대등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물질적인 교환도 교환이고 비물질적인 교환도 교환이다. 예를 들어봐라 라는 거죠. 물질적인 교환은 건강검진 후에 우리가 검진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교환이라 하면, 비물질적인 교환은 뭐예요? 보건교육 듣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듣고 병태생리적인 설명을 듣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행하세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물질적 교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에 적용을 해봅니다. 간호에 적용을 할 때 이 교환 이론은 간호 수행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론이고요. 교환 과정은 간호 과정 중에 수행 단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특징이죠. 간호에 적용, 간호에 적용을 했을 때 수행 단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게 된다. 수행 단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다. 즉 예방접종을 주민에게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값을 지불받는 동시에 예방접종의 주의점이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교환이 있으면 비물질적인 교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2가지 형태의 교환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교환 이론을 간호에 적용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물질과 비물질의 교환을 예를 드시면 되겠죠. 물질과 비물질의 예를 들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을 받으면서 진료비를 지불을 했더니 하면서 여러 가지 검진의 결과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주의점에 대해서 내가 지불했더니, 그죠? 주의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호의 적용이겠죠. 예방접종을 주민에게 실시하면서 값을 지불받았더니 주의점이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것들이 예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교환 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제가 호만의 명제라 하죠. 5가지 명제가 있는데, 나에게 이득이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이 이득이네? 이 행동을 되풀이하겠다. 이게 뭐다? 성공 명제.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특정 자극을 포함한 과거의 행동이 보상을 받으면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자극 명제. 그 다음, 특정 행동의 결과가 가치가 있을수록 그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뭐예요? 가치 명제. 그 다음 특정의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그 보상은 점차 그 이상의 보상은 점차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간다. 박탈 포만 명제. 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았을 때, 생각지도 않은 벌을 받았을 때 너무 분노하더라. 그래서 분노의 공격적 행동의 결과는 결국 보수를 받게 되더라. 이거 뭐예요? 욕구 불만 공격 명제가 되더라. 그래서 교환 이론에서는 이 5가지의 명제가 존재하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다 암기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입니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 이것은 한꺼번에 쭉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이걸 하려고 한다면, 자, 간호 목표 건강의 개념. 뉴만부터 합니다. 인간 체계 속의 기본 구조와 방어선들이 환경의 변수인 스트레스 원을 막아내어서 안정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간호의 목표부터, 건강의 개념부터, 간호의 목표를 서술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본 구조와 방어선이 스트레스 원을 막아내서 뭐를 이룬다? 항상성, 안정 상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주요 개념들, 기본 구조가 존재하고요. 저항선이 존재하고요.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 스트레스 원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기본 구조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조인데 여기에는 유전적인 특징, 인간 내부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저항선이란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시키는 막이죠. 정상 방어선이란 한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상태이며 대상 체계가 기능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에 대해 나타나는 정상적 반응의 범위, 즉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 방어선에 대한 정의가 2020년 올해의 출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다음 유연 방어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시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쿠션과 같은 기능을 하는 완충적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신속하게 축소 또는 확장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하는 스트레스 원, 모든 환경은 자극으로 존재하더라. 즉 체계 내, 간, 외 요인으로서 자극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대상 체계의 균형이나 평형을 이루는데 상당히 이 스트레스 원은 방해 요소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 원은 내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대인적인, 대인 간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외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을 수도 있다. 자, 내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개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둔다면 그 개인의 어떤 상실, 개인의 어떤 분노, 개인의 어떤 통증, 이런 것들이 내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내적 요소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적인 어떤 환경들,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개체 내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인적인 요인은 체계 간에 발생하는 자극을 말하는 거죠. 개개인의 역할 기대를 원했다면 이제 대인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겠죠. 자, 외적 요인입니다.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입니다. 관습의 변화나 재난, 경제 상황들을 말하더라.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는요, 이 주요 개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주요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예를 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간호 대상자, 뉴만에 있어서는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상자가 개인이냐, 이 대상자가 가족이냐,
이 대상자가 지역사회냐. 그리고 이 가족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모두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저항선이 있고 정상방어선이 있고 위험방어선이 존재하더라. 이게 대상자의 체계죠. 그리고 간호 대상자는 항상 5가지 영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발달적인 특성, 사회문화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 개체는. 그리고 이 개체 주변에 환경이 존재하는데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 창조적인 환경들이 존재한다. 스트레스 원도 인간 내적인 스트레스, 외적인 스트레스, 인간 외적인 요인들 스트레스가 존재하게 되더라. 간호중재는 그래서 그들의 선에 맞추어서 1차, 2차, 3차 예방활동과 재구성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의 안녕 상태, 에너지 상태는 뭘로?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간호활동 볼게요. 간호활동이란 1차 예방활동, 즉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거나 약화하는 것이고 유연방어선, 정상방어선을 강화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예방활동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저항선을 강화시키면서 스트레스원이 저항선을 뚫고 기본 구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저항선과 정상방어선의 재구성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상방어선을 침입해서 저항에 도달함으로써 증상이 나타날 때 시행하는 중재 방법이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백신 접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유행에 있어서도요.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백신 접종인 거죠. 빨리 백신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개발해달라. 이게 뭐예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의 지역사회 내에서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침범당한 거잖아요. 증상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파괴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2차 예방활동인 거죠. 3차 예방활동은 기본 구조에 이미 손상이 왔을 때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호과정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단계 기본 구조와 에너지 자원의 상태를 사정하고 기본 구조를 먼저 사정하는 거죠. 기본 구조에 있어서 심리적인 특성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또 어떤 생리적인 특성도 유지가 되는 건지, 발달적 특성, 사회문화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본 구조. 자, 2단계는 실제적인 잠재적인 스트레스원하고 반응을 사정해보고 3단계 정상방어선, 저항선, 유형방어선을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간호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정 1, 2, 3단계 사정도 되게 중요해서 이 사정해야 되는 첫 번째 사정에서 무엇을 사정하느냐, 두 번째 사정에는 뭘 하느냐, 이것들도 정립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5분만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뉴만 이론을 이렇게 찬찬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